자, 그럼 앞에 강좌 이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이 달라질 거고 또 매출액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입 원가의 가산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매입 할인이 되겠죠. 이거는 빼야 되겠죠. 차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 회계 처리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기법, 총기법, 그리고 삼분법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삼분법 외에도 뭐 2분법, 3분법, 그 다음에 4분법, 5분법, 7분법, 9분법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3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법은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분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요. 분기법은 매출을 합니다.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의 원가를 적어주고 그 나머지를 매출 이익이다라는 걸 분기에 표시를 하는 거죠. 전표에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매출총 이익과 동일합니다. 매출총이익과 동일한 것으로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를 적고,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은 원가와 이익이 합쳐진 것을 기록이 되겠죠. 원가와 이익이 이런 합산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합쳐져 있을 거고, 그래서 원가와 이익을 따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전표에다 입력하는 방식이 바로 분기법이 되겠습니다. 순수 계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혼합 계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혼합 계정은, 자, 이거를 상품하고 매가를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실무에서는 이런 이제 총기법을 많이 또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품이라고 이제 이렇게는 돼 있는데, 여기에 원가와 이익을 포함해서 기록하는 것을 말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법이라는 걸 보겠는데요. 자, 3분법에는 총액법이 있고, 그 다음 순액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업에게 기준은, 우리 기준서에서는 총액법을 이용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손익계정이라는 건 손익계산서인데요. 자,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매출원가를 기록해주고, 손익계정 대변에는 순매출액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순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그게 바로 매출총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매출액 1번이 매출액인데 그게 이제 순매출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2번은 매출원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3번은 매출총이익을 기록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총액법을 이용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재고자산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그럽니다. 자, 우리가 재고를 파악하는 거는 언제 하냐? 물론 매일매일 파악을 해야 될 그런 품목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제 연말이나 월말이나 연말에 가서 한 번쯤 이렇게 재고 파악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먼저 알아둔다면, 재고 자산의 금액은 수량을 단가로 곱합니다. 재고 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량을 결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수량으로 결제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글자에서 여러분들 이 글자에서도 어때요? 눈치가 채시죠? 예, 계속기록법. 그러면 이거는 매일매일입니다. 자, 매일 입고와 출고할 때 계속적으로 기록해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 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상품이 회사 내에 창고로 들어오는 거, 그럴 때 이제 입고 잡아주고, 또 창고에서 상품을 이제 외부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 출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입고와 출고를 기록해 주는데요. 이 방법은 나중에 이제 단가를 결제하는 방법의 이동평균법과 같고요. 이거는 지속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가의 상품들 있죠. 가격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가의 상품들 있죠. 고가의 상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비쌉니다. 가격들이 일단은 비싸요. 그래서 재고 파악을 계속 해줘야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난이나 분실을 우리가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모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고 실사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월말에, 그러니까 월말이라고도 하고 이제 연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중이나 월초나 이런 데는 이제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이거를 이제 연말이나 월말에 가서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총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총평균법이다라고 해서, 자, 차이점은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는 어때요? 기초수량 1월 1일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매입과 매출을 들어오면 더하고 나가면 빼고, 그래서 기말에 남은 재고 수량을 구한다. 이게 계속기록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입고와 출고를 계속 기록해 가는 방식이 바로 계속기록법입니다. 그런데 실사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오는 것만, 기초와 들어오는 것만 정해주고, 자, 남은 거는 연말에 가서 남은 수량만 딱 파악을 해봅니다. 연말이나 월말에 가서 남은 수량만 파악을 해보면 이제 그동안에 판매한 수량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 수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실지재고조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혼합법이에요. 그래서 혼합법이란 것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장점들만을 모아서 해놓은 게 계속 혼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합법은 뭘 파악을 하냐? 장부상의 재고수량과 또 실지상의 재고수량을 두 가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죠. 분석을 해서 그 장부상의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보면 남는 감모 수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이런 거를 이제 그 혼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둘 간의 이제 어떤 그 차이점을 이런 이제 그 장점들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도난이나 또는 분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도난이나 분실 사유들이 없으면 선의선출법과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재고 파악을 하면 단가 결정하는 거에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암기 정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사례 28을 보면서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사재고조사법, 그러니까 실사법이죠. 그 다음 혼합법, 이런 게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하고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다른 단가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셔츠, 남성의 와이셔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거는 이제 스몰 사이즈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미디움 사이즈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라지 사이즈가 있을 거고, 또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을 거고, XX 초대형 XX 사이즈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가격들이 또 다릅니다. 자, 스몰이라도 같은 스몰이라도 또 가격이 또 다르고 A, B, C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전부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면 이런 가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좋은 방법일까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별법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붙여서 매입 상품별로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붙인다. 우리 정가,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정가로 딱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 같은 걸 붙여서 매입 상품별로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는 원칙에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방법이 개별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다. first in, first out.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은 last in, first out.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온 물품을 먼저 파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외부에서 창고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상품, 4번 상품, 5번 상품 이런 식으로 입고를 시키겠죠. 이렇게 이제 입고를 시키겠죠. 다시 이 창고에서 외부로 다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출고라고 합니다. 출고라고 합니다. 창고가 있다면 외부에서 우리 창고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입고 다시 나가는 것을 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출고 순서가 중요한 거죠. 출고 순서를 어떻게 하냐? 이 창고 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출고를 하는데 1번부터 나가는 거죠. 1번 거 다 팔고 그 다음 2번 거 또 다 팔고 3번 거 이런 순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와 나가는 순서가 동일한 거죠. 들어온 것과 나가는 순서가 들어온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량 흐름은 그럽니다. 물량 흐름은 먼저 들어온 것이 여기 나오죠.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판매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회사로 들어오는 것은 입고된 거죠. 이건도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결론은 반대로 출고할 때도 반드시 이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이 기말에 재고가 되는 거죠. 기말에 재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이렇다는 거죠. 장점은 기말에 이제 재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말에 최근의 상품이라는 거죠. 여기서 최근 상품이 남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재고자산 가격이 뭘로 적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시세로 들어온 거, 가장 늦게 들어온 거를 재고로 잡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장 현재 시세에 맞다. 공정가액에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란 건 뭐죠? 물가가 상승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그럼 이 인플레이션일 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금으로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 뭐예요? 이 선의선지법이에요. 가장 세금이 높은 게 선의선지법입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안정적인 경우일 때는 안정적인 경우 때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안정적인 경우는 이제 반대로 세금을 제일 적게 내죠. 세금을 제일 적게 내기 때문에 이 선의선지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의선지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기로 하고요. 단점은 뭐냐?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행 수익에, 그럼 이게 매출이에요. 자, 매출을 적을 때 수익이니까 매출액을 적을 때 일단 가장 최초 상품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과거 원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최초 상품. 과거의 원가가 최초의 상품이 먼저 판매가 되고 있으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과거 상품은 아무래도 이제 싸잖아요. 이게 싼 가격이단 말이에요. 싼 가격. 예? 싼 가격인데 매출은 현재 수익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죠. 선의선지법이.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비싼 거 싸고 이게 대응이 부적절하고 또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인플레이션이죠. 이익이 많이 계상됩니다. 이익이 많이 계상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세라든지 배당금을 많이 달라라고 근로자나 노동자에게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주들에게도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선지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의 이제 반대가 후의선지법이에요. 이런 품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후의선지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선의선지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품목이 출고 순서가 입고 순서의 반대죠. 그러니까 5번부터 팔아 나가는 거죠. 제일 먼저 5번 팔고 그 다음에 4번 팔고 3번 팔고 이런 식으로 파니까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남았다면 이게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초 상품들이 재고로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행 수익에 그러면 이제 이 선의선지법의 장점과 단점을 뒤집어 보세요. 현행 수익은 단점이 후의선지법의 장점이 되고 선의선지법의 장점이 후의선지법의 단점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후의선지법은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그 다음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요. 후의선지법은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 유연하다. 이제 물가가 변동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세금이 이연 효과로,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될 세금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회사에 돈이 많이 남아 돌게 되죠. 현금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후의선지법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물량 흐름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흐름과는 반대로 표시가 되고 얘는 현재 가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의 가격의 상품이 남았으므로 그대로 남은 게 과거에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후의선지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선의선지법과 후의선지법이 매우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정리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르시면 언제든지 질문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이겁니다. 계속기록법에서만 기록이 가능하고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 중에 매일매일 재고 파악을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단가, 평균 단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동평균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은 이런데 이동평균법은 그냥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재고조사법에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인데요. 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빈도수 높아요. 시험 출제 빈도수가 높으니까 알아놓으십시오. 이거는. 자, 부등호를 좀 알아놓으세요. 부등호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면 물가가 상승을 해요. 우리가 좀 살기가 힘들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솔직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매우 팍팍하고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더 좋은 방법이냐 이거죠. 이때는 후위선출법이에요. 이때는 후위선출법이 가장 작게 나타나요. 부등호가 왼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선인설주법이 가장 커지는 게 기말재고도 많아지고, 그러면 기말재고가 많다는 것은 뭘까요? 안 팔렸다는 거죠. 여기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많이 남는 방식이 선인설주법이고, 반대로 이제 원가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입니다. 요거는 반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 기말재고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익이 가장 이제 적게 나는 방법이죠. 여기서 부등호를 보시면 이익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을 절세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익이 가장 큰 방식이 바로 선입선출법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사례를 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죠.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평가 방법은 그랬어요. 일단 현재의 수익에, 이걸 빨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의 원가가 들어간다. 그럼 이거 매출 원가, 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매출 원가, 매입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오래전에 구입한 원가, 즉 이게 과거 원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최초 원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가가 현재 남는다 이런 얘기고요. 재고로.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표시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매입된 것이 먼저 매출된다. 이게 이제 확실한 문제죠. 후위선출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형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계산형 문제. 그래서 이거는 100% 시험 출제. 자, 100% 시험 출제. 이거는 계산형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형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암기 좀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익계산서 1번에 매출액을 적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바로 순매출액입니다. 순매출액을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총 매출액에서 매출 내누리나 또 반품한 거, 매출 할인한 거 이런 거 3개를 빼주세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나 반품한 거 환입품이나 매출 할인을 빼주면 그게 바로 순매출액이 되는 거고, 순매출액은 매출액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 매출 운임은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운반비 계정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 매출액에는 매출 운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 절대라고 좀 표현을 드렸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 판매를 하면서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겠다라고 또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남의 부담할 운임을 내가 줄 경우가 있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판매자가 자기 부담으로 운임을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운반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대부분 시험이 판매자가 부담하는 걸로 시험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운반비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매출원가를 하라고 그랬죠. 제가 두 번째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매출원가가 여기입니다. 매출원가 여기 나와 있죠. 매출원가.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뺍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바로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렇다면 순매입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총 매입한 거에서 운임, 매입 운임 이런 거는 포함합니다. 일단 매입 운임은 더해 주십시오. 매입 운임 더하고 매입 애누리나 환출품, 매입 할인 전부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순매출액 구하고 매출원가를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출총 이익이 나와야 된다라고 드렸죠. 그래서 매출총 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세요 이겁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세요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첫 구성을 하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걸 구성하냐에 따라서 아래 하단들의 문제 발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매출총이익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매출총이익이 얼마냐.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액을 찾으세요. 매출액 1번. 그럼 매출액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매출액이 여기 있고 매출 애누리나 이런 거 뺄 건 없죠. 그러면 매출액이 10만원입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를 합니다. 매출 원가는 일단 여기서 매입 운임하고 매입 애누리를 총 매입액 3만원에서 여기를 뺍니다.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을 더하죠.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이 2,000원이고 자, 여기 해답을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죠? 기초상품 재고액이 2,000원이고 그 다음 순매입액입니다.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운임은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는 마이너스를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8,000원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준 게 바로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더 해볼까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2,000원이고요. 더하기 단기순매입액은 32,000원에서 4,000을 빼니까 28,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서 뺍니다. 8,000원을 뺐더니 기말재고액을 뺐더니 매출원가가 22,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좀 전에 얼마라고 그랬죠? 매출액이 10만원이라고 그랬죠? 자, 매출액이 10만원이고 매출원가가 22,000원이니까 78,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